넘었죠. 근데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영양소라서 2000년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2010년 이후에 뭐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그런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칼슘의 대사 조절, 뼈의 건강에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었는데 이제 비타민 D가 그 외에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죠. 참고로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그 비타민이라고 하면 비타민 C를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비타민 C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비타민 C는 네, 8만 건 이상의 연구가 이제 결과가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근데 비타민 C는 1940년대부터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그 비타민 C는 주목을 받았던 영양소이죠. 그 비타민 D랑 비교해 보면 비타민 D가 연구 결과도 훨씬 많은데 최근에 들어와서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영양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 비타민 D가 왜 중요한지 이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주, 다음 주죠. 비타민 D 제품이 새롭게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D3 플러스 K2라는 제품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비타민 D가 왜 중요한지 좀 보려고 합니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의 비타민 D 각 국가마다 비타민 D 부족 인구 비율이에요. 근데 보면은 쭉 보면 뭐 독일이 가장 부족하네요. 비타민 D가 67.4%, 독일인의 67.4%가 비타민 D 부족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88.2%입니다.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정상 범위를 이제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그러니까 혈액 1ml에서 30 나노그램 이상이 돼야지 비타민 D가 정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88.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 내분비학회 기준인데 비타민 D가 이렇게 뭐 많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이제 미국 국립의학원에서는 2015년에 정상 범위를 낮춥니다. 30에서 20으로 낮춰요. 굉장히 많이 낮춘 거죠. 그 20을 낮추면서 20만 넘으면 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그 88.2%가 어떻게 변하냐면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는 비율이 우리나라 국민들 남성의 75.2%, 그리고 여성의 82.5%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범위를 30에서 20으로 대폭 낮춰도 남성, 여성 거의 80% 이상의 국민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이다. 음. 그래서 이제 이 비타민 D를 우리가 이제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비타민 D에 관련된 22년에 발표된 그런 그 정보인데요. 일일 평균 섭취량이 3.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3.1 마이크로그램.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비타민 D의 섭취량이. 그런데 이제 비타민 D의 권장량은 400 IU, 이제 마이크로그램으로 바꾸면 10 마이크로그램. 10 마이크로그램이 권장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1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섭취해야만 내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10이 최소 권장량인데 3.1만 섭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은 이 권장량 대비 35.1%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은 27.7%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하면 10 마이크로그램이 권장량인데 여성은 2.7 마이크로그램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연령대에서 이 충분 섭취량의 50% 미만으로 섭취를 하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이 충분 섭취량의 20% 미만으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족한 영양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환자는 전체 영양 결핍 환자 73. 네, 지금 7%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영양 결핍이라고 하면은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를 영양 결핍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양 결핍인 사람들이 있나? 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영양 결핍 환자 수가 2021년 기준으로 33만여 명이 넘거든요.
병원에 가서 영양 결핍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의 수가 33만 명인데 남성이 8만여 명이고요. 여성이 네, 25만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영양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33만 명의 영양 결핍 환자 중에서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73%라는 거예요. 24만 명. 네. 73.7%. 그 다음에 결핍 영양소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그 다음 비타민 D가 가장 결핍이 된 영양소고, 그 다음에 결핍 영양소 뭘 것 같으세요? 칼슘? 비타민 A입니다. 네, 비타민 A가 10.9%. 그 다음에 나머지가 5.4%. 그러니까 의외죠. 비타민 A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 제가 이제 매번 이제 그 영양에 대해 말씀드릴 때 비타민 A가 독성이 있어서 우리 몸에 축적되면 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과잉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뭐 기사나 뭐 뉴스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비타민 A는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고정 관념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비타민 A는 굉장히 부족한 영양소라는 거예요. 면역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독성이 유발될 정도로 우리가 평소에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을 더 신경 써야 되지 과잉에 대해서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이 통계에서도 비타민 D가 73.7%, 비타민 A가 10.9%로 결핍된 영양소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로 비타민 A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최근 5년간 비타민 D 결핍 환자 수가 186.3%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햇볕을 쬐지 못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비타민 D에 부족한 분들의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타민 D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보충이 될까?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로 한번 알아볼까요?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충분히 보충될까요? 네, 비타민 D를 햇볕을 통해서 이제 현대 우리나라 그 상황에서 충분히 보충하려면 뭐 8시간 정도 햇볕을 쬐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네, 미국 찰스 알드류 의대 네, 임대순 박사 한국에서는 실외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햇볕만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실내 생활 중심이죠.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집안이나 뭐 사무실이나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폭염 때문에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햇볕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사용을 하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은 비타민 D 합성률이 95%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우리가 울트라바이올 자외선을 쬐는데 자외선 B가 필요하거든요. 자외선 B, 자외선 A, B 이렇게 있잖아요. B가 필요한데 B는 자외선 차단제에 의해서 대부분 다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 체내 피부에서 이 콜레스테롤에서 비타민 D로 넘어가는 과정을 이제 촉진할 수 없으니까 촉매할 수 없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이제 합성되지 않는다. 그럼 겨울철 햇볕이 일조량이 적죠. 그다음에 흐린 날씨, 비 오는 날 이럴 때, 그다음에 서울 대도시는 또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타민 D 합성률이 낮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층 건물이 많고 그늘이 많기 때문에 그림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햇볕을 직접적으로 쬐을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대기 오염 물질, 요즘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대기 오염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외선 역시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이 부족하면서 이제 비타민 D가 잘 합성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야 그러면 내가 비타민 D를 많이 이 피부에서 합성을 해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가 합성이 안 되니까 그럼 차단제를 바르지 말까? 안 바르면 좀 나아질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이제 그러니까 어,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뭐 김병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없다. 충분히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충분히 만들 수 없으니까 햇볕 자외선의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네, 노화된 피부는 비타민 D 합성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햇빛만으로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얻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어두운 피부색도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될까요? 네. 식품을 이제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그 음식을 드시면 되는데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강화 우유 뭐 이런 거, 또 버섯, 또 육류나 뭐 생선의 간 이런 데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섭취하셔야 되는데 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음식을 아주 많은 양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상 식생활에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보충제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할 것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 이제 400 IU 10 마이크로그램 이 10 마이크로그램 정도만 섭취를 하려고 하면은 달걀 10개, 그다음 우유 1리터, 표고버섯 100g짜리 4팩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 마이크로그램만 섭취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권장량이 지금 10 마이크로그램인데 지금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D를 한 2000 IU가 1000 IU 이상, 그다음에 2000 IU, 3000 IU까지 섭취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타민 D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중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은 3000 IU, 4000 IU까지 나와 있습니다. 권장량이 10배짜리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만큼 비타민 D가 중요하고 웬만한 비타민 D의 그 건강기능식 함량은 1000 IU는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0 마이크로그램이 아니라 하루에 한 25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최적 섭취량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이 달걀 10개가 아니라 달걀 25개가 되는 거예요. 네, 우유도 2.5리터가 되는 거고 표고버섯 10팩이 되는 거죠.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보충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뼈 건강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 기분 장애와도 연관이 되고 또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워지는 물질이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면은 이제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울해지는 거죠. 계절성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고 이런 감정이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영향뿐만 아니라 뭐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모든 그 현대인들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분야와 비타민 D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타민 D는 주사로 맞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타민 D는 이제 건강한 성인은 그냥 그 경구 섭취, 그러니까 보충제, 건강기능식 형태로 섭취하면은 충분하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루에 800에서 2000 IU 정도 이렇게 섭취하면은 안정적인 혈중 농도 유지할 수 있고 비용이 낮고 그다음에 음, 부작용 위험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고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했을 때 체내에 축적이 되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비타민 D는 아주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과잉의 위험이 거의 없다. 근데 주사를 그 맞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장에서 흡수를 잘 못하시는 뭐 크론병이라든가 아니면 위장을 절제했다. 이런 분들은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도 흡수를 못 하잖아요. 네,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분들은 이제 안 되니까 주사를 맞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알약을 삼키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그 정제를 섭취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주 심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는 급하게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의료 전문가의 판단 하에 네, 음, 주사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굳이 이제 주사를 맞을 필요는 없다. 네, 비타민 D는 어떤 영양소일까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칼슘과 인해 흡수,
좀 비율을 조절합니다.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등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만과 당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나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들이 최근의 연구 결과로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을 받을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비타민 D는 우리가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서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 이제 비타민 D의 전구체거든요. 이게 비타민 D로 바뀝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이제 섭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D는 약간 형태가 종류가 약간 틀리죠. 비타민 D2와 비타민 D3가 있어요. 그 비타민 D2는 버섯 등과 같은 식물성 식품에서 얻어지는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생선, 육류나 이런 그 동물성 식품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비타민 D도 D3입니다. 콜레칼시페롤. 그러니까 지금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와 동물성 식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가 비타민 D3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비타민 D3가 똑같아. 비타민 D2는 식물성이라 약간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타민 D3와 D2가 좀 조금 틀린데 여기서 비타민 D3가 비타민 D2보다 체내에 훨씬 흡수율이 높고 그다음에 섭취했을 때 혈중의 비타민 D 농도를 높여주는 것도 비타민 D3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충제로서 섭취할 때에는 이제 비타민 D3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3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D2도 마찬가지 들어오면 간에서 일단은 이제 바뀝니다.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칼시디올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신장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신장에서 이제 칼시트리올로 바뀌게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활용되는 비타민 D의 형태는 칼시트리올, 신장에서 칼시트리올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그 각각 비타민 D의 뭐 명칭을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체내에서 비타민 D가 변환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신장에서 변환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칼시트리올이 생기면은 칼슘의 대사를 조절하고 네, 칼슘의 흡수를 이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음. 비타민 D2와 비타민 D3의 이제 흡수율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은 초록색 그래프가 비타민 D2고 보라색이 비타민 D3거든요.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1000 IU씩 보충을 했을 때 이제 그 기간이 쭉 뭐 6개월, 12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1000 IU씩 보충을 했을 경우에 6개월 후에 D3를 섭취한 그룹은 이제 평균 8.46이 증가했고 D2를 섭취한 그룹은 네, 4.68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중의 비타민 D 농도가 D3를 섭취했을 때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연구 결과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또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여기서 비결핍자.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내가 결핍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비결핍자의 경우에는 네, 비타민 D3를 섭취하면은 비타민 D 농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결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민 D2를 보충하면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결핍자에게서는 비타민 D3가 그 혈중의 비타민 D3 농도를 높이는데 비타민 D3만 도움이 된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비결핍자인데 왜 더 올릴 필요가 있나? 근데 올릴 필요가 있어요. 올릴 필요가 있어서 이제 비타민 D3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올릴 필요가 있는지 이제 오늘 지금 뒤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결핍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그 비타민 D 농도가 혈중 농도가 2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20, 30 더 높아지면 질수록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다 뭐 연구에 이건 종합적인 연구인데요. 비타민 D2와 비타민 D3를 이를 섭취했을 때 네, 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종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그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 표 한 줄 한 줄이 각각의 연구예요. 각각의 연구들이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 그 점들이 다 어디로 와 있냐면 비타민 D3 쪽으로 와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선을 봤을 때 왼쪽으로 가면 비타민 D3고 오른쪽으로 가면 비타민 D2예요. 근데 모든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타민 D3가
비타민 D3를 섭취했을 때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올라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십 가지의 그 비타민 D2와 비타민 C3의 효율성을 연구한 걸 종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3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혈중 비타민 농도를 증가시켜 준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그 시각적으로 가장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3가 효율적이다. 그럼 비타민 D2는 뭐 비타민 D2는 없어져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다 D3를 바꿔야 되나? 어떻습니까? 네. 비타민 D2도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료가 틀려요. 비타민 D3는 동물성 원료, 비타민 D2는 식물성 원료. 음, 그러니까 비건, 네, 비건이시고 채식주의자 이런 분들은 식물성 원료를 드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는 네, 식물성 식품을 선호하고 식물성 식품을 꼭 섭취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D2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그 외국의 어떤 그 과학 그 연구 사이트에서 이제 찾은 자료인데요. 지금 빨간색에 이제 블러드라고 되어 있죠. 여기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이고 옆에 이제 사각형은 세포이고 그 사각형 안에 이제 뭐 주황색으로 약간 타원형이 있는데 이게 핵입니다. 핵. 그 안에 보면은 뭐 DNA도 있고 그렇죠. 네. 나선형의 DNA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혈액 중에서 비타민 D가 이제 그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로 들어가는데 이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어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고요. 비타민 D 수용체 VDR이 있고 레티노이드 X 수용체 RXR이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X 수용체 이건 레티노이드 뭘까요? 비타민 A죠. 비타민 A. 그럼 비타민 D 수용체는 VDR 약자죠. 비타민 D 리셉터의 약자입니다. 모든 세포에는 어,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있고 비타민 A의 수용체가 있어요. 모든 세포에는. 그래서 비타민 A나 D와 같은 이 지용성 비타민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포에 비타민 A와 D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 음, 비타민 D만이 아니라 A도 그렇다. 그럼 이 비타민 D가 핵에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이 있고 그 핵에 DNA가 있고 DNA 안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 그러니까 이 핵에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있다는 것은 핵에서 비타민 D를 받아들이고 이 비타민 D가 핵 안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유전자를 바꾼다. 유전자를 바꾼다. 음.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영양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타민 D가 유전자를 바꾼다. 근데 어떻게 바꾸느냐?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을수록 유전자를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한다. 예를 들면 항암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는 거죠. 네. 또 뼈의 건강에 그러니까 그 칼슘 결합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도 될 수 있고 뭐 아토피도 줄일 수 있고 면역 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계속 바꿔가지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그 비타민 D의 농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비타민 D의 가능성들이 계속 이제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비만일 경우에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 조직 내로 되면서 혈청 농도가 감소할 수 있어요. 지방이 많을 경우에. 몸에 지방이 많으면 비타민 D를 끌어가요. 지방이. 그러면 그 지방 조직에 비타민 D를 분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방이 많으면 염증도 생기고 비타민 D 활성화가 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일 경우에는 비타민 D 농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D 농도가 혈중 비타민 농도가 잘 안 올라가. 근데 반대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낮으면 당뇨 발병 위험이 상승합니다. 당뇨. 음.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인슐린 분비에 관여를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2형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 D를 보충을 하면은 인슐린 분비하고 당 대사가 개선이 되고 당화 혈색소가 감소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네, 혈당 수준을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가 당화 혈색소죠.
6.5%,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킨다. 이거는 당뇨의 위험성을 낮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이제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 후천 면역의 조절자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이제 면역 조절과 당뇨에 있어서의 비타민 D의 어떤 역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D 수용체 VDR을 통해서 면역 세포를 이제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천 면역 부분에 있어서는 항균 활성 펩타이드,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우리 면역 체계에서. 네, 그게 바로 이제 항균 펩타이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대표적인 게 카델리시딘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카델리시딘. 이게 이제 비타민 D가 있어야만 활성화가 되고, 얘네들이 활성화돼야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성 T세포를 증가시켜서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천 면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염증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면역 조절 기능을 통해서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염증을 줄일 수 있다. 비타민 D의 역할이죠. 그리고 염증과 자가 면역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네,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줄일 수 있고, 그밖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루푸스라든가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 비율을 낮출 수가 있다는 것도 이제 밝혀진 바입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D가 면역 기능에 아주 그 필수적인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당뇨병과 연관성을 보면 이제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인 당뇨병이잖아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우리 췌장에 베타 세포를 입히죠. 그러면은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이제 인슐린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뇨로 이제 연결되는 거거든요. 비타민 D는 이렇게 비세포의 손상을 막아준다. 베타 세포의 손상을 막아준다. 음. 그다음에 제2형 당뇨병은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염증, 인슐린 저항성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염증 수치가 높다? 네, 만성 염증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거의. 네. 비타민 D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단순한 그런 어떤 비타민을 넘어서서 면역 균형 유지와 염증 억제 핵심적인 생리 조절 인자로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당뇨 예방과 치료, 보조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림 뭐냐면 이 비타민 D가 우리 체내에서 이제 지금 그 설명해 드린 부분을 보여주는, 이 지금 보여드린 논문에서 발췌한 그런 그림인데, 지금 밑에 보면 타입 1 다이어비디스, 그래서 1형 당뇨병, 타입 2 당뇨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어떤 그 증상을 개선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나와 있는데, 이건 비타민 D 리셉터, 비타민 D 리셉터를 통해서 비타민 D를 받아들이면 어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표인데요. 어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냐면, 네, 비타민 D 수용체가 어떤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냐면, 뼈 무기질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다음에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 면역 체계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사와 심혈관계의 건강에 관련된 유전자, 그다음에 디톡스에 관련된 우리 몸의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그러한 단백질이나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네, 관여를 한다. 그 비타민 D가 이런 뭐 오스테오칼신이라든가 뭐 종양괴사인자 알파라든가 카델리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항균활성 단백질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비타민 D가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면역에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물리적 장벽,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나 점막을 의미합니다. 피부나 점막. 음. 이 피부나 점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나쁜 물질이 우리 몸에 잘 침투를 못 하겠죠. 여기가 점막이 강하니까
이제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를 못하는 거죠. 점막이 아주 튼튼하니까. 이렇게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선천 면역 강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델리시딘 이게 계속 나오는 건데, 이 카델리시딘이라고 하는 그 항균 활성 단백질은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뒤에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토피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카델리시딘 이름을 어, 뭐 외우지 마시고 그냥 아 앞에서 카델리스는 한번 들어봤네 뒤에서 나오면은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천 면역 강화 항체도 이제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면역 체계에 아주 면역 기능과 밀접한 관련.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를 면역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면역 미네랄. 비타민 D가 유명해진 게 유명해졌다기보다는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관심을 받고 네, 더욱더 많은 연구가 진행된 계기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감염된 적이 있었는데 미국 그 대통령 주치의들이 이제 처방을 했냐면 물론 이제 항생제라든가 뭐 그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러한 그 약품도 처방을 했는데 영양소로 비타민 D와 아연을 처방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비타민 D와 아연을 고용량으로 처방을 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에서 비타민 D와 아연이 이, 이 면역에 필수적인 그런 대표적인 면역 비타민, 면역 미네랄이라고 해서 조명을 더 받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 대통령 주치의들이 그런 처방을 했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의학 권위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근거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런 처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비타민 D는 우리가 지금 권장량은 400 IU 10 마이크로그램인데 최적 섭취량. 그러니까 우리 권장량은 최소한의 필요한 양이라고 볼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가장 적합한 양을 최적 섭취량이라고 하는 그런 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그 권장량보다는 훨씬 더 용량이 많겠죠. 2000 IU, 최적 섭취량 2000 IU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4000 IU, 10,000 IU까지 사용합니다. 안전 섭취량은 여기 4000 IU가 아니라 10,000 IU까지 안전 섭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하냐면, 네, 이게 상한 섭취량이라는 건 안전 섭취량이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섭취하면은 이 정도까지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럼 안전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 영아. 영아는 태어나서부터 1세까지, 만 1세까지의 그 시기를 영아시기라고 하거든요. 이 영아들에게 비타민 D의 안전 섭취량은 1000 IU입니다. 1000 IU. 성인의 권장량이 아까 400 IU였잖아요. 성인 권장량의 2.5배까지 1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섭취를 시켜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네, 유아는 네, 1400 IU. 소아, 어린이 1600, 2400. 청소년 성인은 4000까지 안전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타민 D를 과잉 섭취할 걱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준비기나 임신했을 때는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식생활의 변화가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변화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준비하실 때는 임신하셨을 때만 어,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기에는 특별하게 어떤 과잉의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타민 D는 뼈 건강, 또 면역 기능과 관련된 내용, 비만과 당뇨에 대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기능성,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비타민 D가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이제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신 건강 균형을 지키는 비타민 D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 일단 비타민 D는 우리가 뼈에서 이 만들어지는 단백질 호르몬의 일종인 오스테오칼신을 만드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강의 시간에 기적의 호르몬이라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호르몬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그 호르몬 중에서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정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뼈에서도 만들어지고 근육에서도 만들어지고 네,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라고 하고요. 뼈에서 만들어지는 걸
오스테오카인이라고 합니다. 그 뼈에서도 그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스테오카인이라고 하고 오스테오카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뼈에서 많이 만들어지면은 네, 인슐린 저항성을 없앨 수 있고요. 염증을 없앨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없앨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대인들의 질병의 그런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스테오칼신이 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뼈에서 오스테오칼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비타민 D에 의해서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제 여기서 조골세포가 있습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요. 이 뼈를 만드는 세포에서 비타민 D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스테오칼신의 전구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오스테오칼신의 전구체가 만들어지면은 비타민 K가 그 다음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카르복실산이 결합된 오스테오칼신, 그 다음에 카르복실산이 결합되지 않은 오스테오칼신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림의 밑에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빨갛게 무슨 Y자로 붙어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건 카르복실산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뼈로 간다. 뼈 조직으로 간다. 오스테오칼신이. 그 다음에 어, 이 Y자, 빨간색 Y자 카르복실산이 붙어 있지 않는 오스테오칼신은 오른쪽에 네, 피로 간다. 혈액으로 간다. 그 혈액으로 가가지고 아까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뭐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라든가 염증을 줄인다든가 이런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럼 비타민 K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Y자가 붙어 있는 이 오스테오칼신은 어디로 가냐? 뼈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뼈로 간다. 음. 여기서 오스테오칼신이 카르복실과 결합된 오스테오칼신 뼈로 가고 카르복실과 결합되지 않은 오스테오칼신은 혈액으로 간다. 그럼 이 비타민 K가 카르복실과 결합된 오스테오칼신을 뼈로 보내는데 뼈로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오스테오칼신을 비타민 K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카르복실기를 결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카르복실기가 결합이 됐으면 뼈로 들어가면 칼슘과 이 카르복실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럼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K가 있으면 뼈가 훨씬 더 튼튼해진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칼슘도 이렇게 이 카르복실기가 결합된 오스테오칼신이 뼈로 가면 칼슘도 더 잘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혈중에 있는 칼슘이 더 뼈로 더 많이 잘 이동을 하고 이러면 더 많이 이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제 비타민 K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타민 K는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 비타민 K가 우리가 이제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혈액 응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 비타민 K가 혈액을 굳게 만드는 거죠. 혈액 응고. 상처가 났을 때 출혈이 있으면 혈액이 이제 피가 굳어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슘 결합 단백질, 칼슘이 잘 결합할 수 있게 도와준다. 더 단단하게 뼈의 강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필요하다. 이게 이제 비타민 K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고, 비타민 K는 원래는 이제 그 식품 첨가물로 이제 비타민 K2가 분류가 돼 있었는데, 2024년 작년에 비타민 K를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이제 공식 인정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K가 그냥 단순히 식품 첨가물이 아니라 비타민 K가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 영양소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그 공식적인 영양소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비타민 K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필로키논, 메나키논 있고 메나디온이 있는데 비타민 K1, K2, K3. K3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비타민 K인데 이 독성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사용 중단됐습니다. 금지가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K는 두 가지입니다. 비타민 K1, 필로키논, 채소에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K2, 메나큐논, 육류나 생선, 기름에 많습니다. 그래서 네, 동물성, 식물성, 비타민 K1, K2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비타민 K의 그 아까 이제 뼈에서의 이제 그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작용 말고 비타민 K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비타민 K가 간에서 프로트롬빈을 활성화하고 이 프로트롬빈이 혈액으로 가서 칼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피브린을 만들면서 피브린이 이제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적으로
혈액 응고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간에서 비타민 K가 네, 프로트롬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비타민 K가 여기서 간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프로트롬빈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된다. 그 비타민 K, 혈액 응고, 네,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기능에 있어서는 여기서의 비타민 K는 비타민 K1입니다. 비타민 K1. K1이 주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이 그림에서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비타민 K2는 어떤 작용을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이게 이제 이 논문이 비타민 K와 K1과 K2를 이제 비교해 주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 보시면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에서 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혈액 응고 작용. 근데 K2는 혈액 응고에 있어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뼈 건강에 있어서 아까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카르복실기가 돼서 칼슘과 단단하게 결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역할하는 거는 두 번째 줄 뼈 건강에 관련된 거는 비타민 K2다. 그다음에 혈관 건강. 혈관 건강 비타민 K2는 MGP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은 혈관에 그 칼슘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이제 이 많아진 칼슘을 뼈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가야 할 곳, 뼈로 이제 많이 보내주고 혈관 안에 칼슘이 분명 칼슘은 혈관 안에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일정 정도 이상은 존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존재하면 이 칼슘이 석회화 되잖아요. 석회화 돼가지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거나 혈관을 막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석회화가 되기 쉬운 그런 그 몸의 여러 그 부위가 있잖아요. 어디가 석회화됐다 이러면은 딱딱해진다는 의미하고 그때에는 칼슘이 주로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칼슘을 이제 뼈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MGP 단백질이고 그 MGP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K2입니다. K2. 그래서 혈관이 석회화되는 걸 막아준다. 결국 혈관이 석회화된다는 것은 심혈관계 건강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에도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K2의 역할인 거고, 그다음에 뼈의 건강. 칼슘을 혈관에서 뼈로 보내주니까 뼈를 더욱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K2의 역할입니다. 뇌기능과 관련돼서는 뇌기능과 관련해서는 K1은 뇌기능과 관련해서는 거의 역할이 없고 이제 K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이제 보고되기도 했고요. 또 암이나 염증 조절과 관련해서는 K1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K2는 항염,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 항암 작용 가능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1, K2 각각 역할이 좀 다른데 이제 우리가 심혈관계 건강이라든가 뼈 건강에 있어서는 K2의 역할이 더 크다. 그다음에 K1은 이제 혈액 응고의 역할에 있어서는 K1의 역할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타민 K1은 이제 그 반감기가 짧아요. 그리고 비타민 K2는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더욱더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에 K2를 섭취했을 때는 우리 몸에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K1은 혈액 응고에 아까 관여하고 그 혈액 응고는 간에서 주로 프로트롬빈을 만드는데 K1이 작용한다. 그래서 K1은 간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K2는 우리 몸 전체에 다 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기에 분포하면서 훨씬 더 광범위한 그런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K2. 이 차이점을 잘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K1만 이제 뭐 섭취를 했다 그러면 K2도 그만큼 더 K1보다 K1만큼 중요하고 또 다양한 기능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K2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K2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비타민 D와 이제 비타민 D3와 K2의 시너지를 보면 비타민 D는 이제 칼슘을 잘 대사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타민 K는 그 비타민 D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스테오칼신을 카르복실기화 시켜서 뼈로 가서 뼈를 더 튼튼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칼슘이 과잉의 칼슘이 혈관 안에 머무는 것을 네, 막아서 뼈로 보내서 뼈를 더 튼튼하게 해주고 동시에 혈관의 석회화도 그 가능성을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D3, K2를 통해서 뼈를 더 강화시키고 심혈관계 보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근육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도 필요합니다. 이제 칼슘도 필요하고요. 이제 칼슘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크게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비타민 D 수준이 낮으면 근육도 형성이 안 되고 근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감소증 그룹에서 비타민 D 결핍 어, 현상이 관찰됩니다. 그 비타민 D 보충하면 근육도 잘 생성이 되고 근력도 향상된다는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대사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있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오메가3의 항염 작용이 근육의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근육도 염증이 생기면 이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감소의 치료적인 그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다. 비타민 C는 네, 근육세포도 산화가 되면 파괴가 되니까 근육이 감소하겠죠. 근육세포도 산화로부터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가 근육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근육을 잘 유지하는 데도 비타민 C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수분. 비타민,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데, 저는 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데 근육량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을 안 드시기 때문에. 물을 안 드시기 때문에. 물을 안 드시면 근육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백질과 물을 충분히 보충하셔야 돼요. 자, 어, 그러면 어떤 분이 저는 음, 근육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물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근육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한 거죠? 단백질이 부족한 거죠. 네, 단백질이 부족한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도 근육이 안 생기고 물이 부족해도 근육이 안 생깁니다. 수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노인 근감소증의 영양학적 관리에 대한 최신 그런 그 고찰이라는 논문을 보면 네, 근감소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백질 섭취 부족이죠. 네, 단백질 섭취 부족. 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고, 그 외에도 비타민 D 결핍, 오메가3 부족, 또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의 부족도 근육 감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비타민 D는 근력 유지, 또 낙상 예방, 면역 및 인슐린 기능에도 관여를 한다. 또 다른 논문 하나 보겠습니다. 노년기 비타민 D 근감소증의 진행과 신체 활동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비타민 D가 수치가 낮은 분들은 근육량, 다리 근육, 그다음에 근육 품질, 근력 이런 것들이 다 낮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타민 D가 우리 몸 안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은 분들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과 근력이 금방금방 증가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음. 내 몸에 비타민 D가 적으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겨. 근력도 안 늘어나. 근데 비타민 D를 보충해서 비타민 D 수준을 높여 놓으면 근육 운동을 했을 때 근력과 근육이 더 훨씬 더 잘 생성이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근육 형성과 유지, 근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염증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미국에서 호주에서 그 영국 바이오뱅크 대에 24만 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인데 비타민 D 결핍이 염증 수치를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또 비타민 D를 잘 유지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자가 면역 질환을 포함한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네,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 600 단위를 보면 600 IU를 하루에 보충하면 이제 150개 유전자 변화한다라는 거고 4000 IU는 약 300개 유전자가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 10,000 IU를 섭취하면 약 1200개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 비타민 혈중 비타민 30 이상의 비타민 D 농도는 어, 이게 이제 우리 그 어떤 그 효과가 30 이상이 되면은 그 비타민 칼슘이나 칼슘 대사나 뼈의 건강과 관련된 효과에는 30 이상이 됐을 때에는 거의 이제 한계가 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 넘어가면 30과 혈중 농도가 비타민 D가 30과 40은 뼈 건강이나 칼슘 대사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30이 넘어가면. 근데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
30에서는 없었던 게 40에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네, 유전자 발현이라는 거, 유전자 발현. 30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얼마 안 되는데 30 이상에서 비타민 D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전자 발현이 네,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 네, 그런 만 아이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섭취를 했는데 독성 반응이 전혀 없었고 완전한 것이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 수준의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그 변화라는 건 뭐였냐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가 면역 질환, 심혈관 질환 그런 억제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여러 그 생명 건강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비타민 D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의 건강 관련해서도 아주 다양한 그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혈중 지질도 낮춰주고 혈관 건강, 혈압 조절, 혈관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혈관계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요. 두뇌 건강에 관련해서는 비타민 D 수용체는 뇌세포에도 존재합니다. 뇌세포에도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비타민 D가 뇌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태아기와 비타민 D 그 관계를 보면은 뇌세포의 증식, 분화, 사멸 등 여러 발달 과정에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의 생존과 그런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신경 영양인자의 그런 발현에도 이제 비타민 D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이제 항염 및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 면역 조절 작용을 통해서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글루타메이트 독성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글루타메이트 뭐냐면 우리가 뇌를 많이 쓰면요. 글루타메이트가 생겨요. 이 글루타메이트는 어떤 그 중추신경계에서 그 핵심적인 그런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많이 쓴다. 낮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막 해결하게 노력을 한다. 공부를 한다. 뇌를 많이 쓴다. 이러면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생기는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음, 이 독성이 있단 말이죠. 낮에 뇌를 많이 쓰면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인다. 그런데 이걸 비타민 D가 조절할 수 있다. 근데 글루타메이트라는 이 독성 물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밤에 잠을 자면서 청소가 돼요. 이제 밤에 수면을 잘 하면은 뇌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그런 기전이 작동을 해가지고 글루타메이트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비타민 D가 글루타메이트를 이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비타민 D, 동물 실험에서는 비타민 D가 결핍되었을 때 불안, 과잉 행동, 그다음에 도파민 시스템 이상을 보여줬고 또 유전적으로 이제 비타민 D 수용체가 결핍이 되었을 때는 뇌발달 장애, 그다음에 조기 노화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비타민 D는 뇌 발달과 기능에 매우 중요하고 결핍이 되었을 때는 정신 건강,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나 알츠하이머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검 여성병원 네,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5.3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비타민 D를 매일 2,000 IU를 섭취했을 때 또 오메가3 지방산을 매일 1000mg 이상을 섭취를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비타민 D 그룹을 섭취한 그룹은 자가 면역 질환 발생률이 22% 감소했고 오메가3만 섭취한 그룹 1000mg 하루에 1000mg 섭취한 그룹은 자가 면역 질환 발생률이 15% 감소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오메가3 1000mg 하루에 섭취했을 때 자가 면역 질환이 감소하는 것이 감소는 했지만 그게 어, 결론을 낼 수 없는 정도다. 음,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주목할 점은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한 그룹에서 네, 자가 면역 질환 발생이 30% 감소돼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예방을 위한 비타민 D와 오메가3의 병행 섭취가 효과가 가장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지방간입니다. 자연 노화에 의한 비타민 D. 비타민 D가 어,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은 간에서 지방 축적이 크게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지방 축적에 관여하는 단백질, 마이코스 6라는 단백질을 이제 부족해지면 이게 지방간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D를 보충했더니 이 단백질을 증가시켜가지고 지방간 생성이 억제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노화에 따른 지방간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분자적 기전을 규명을 해가지고 그럼 노화가 됐으면 음, 노화가 진행되면 지방간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고령층의 비타민 D 섭취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근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토피. 그 우리 여러분들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어린이들 자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아토피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대증요법을 그 다양한 대증요법을 활용하고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보조적 요법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 영양소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영양소에서 네, 아토피의 보조적 치료로 사용되는 영양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비타민 D와 감마 리노렌산과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음.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왜 이제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에 어, 과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그 균이 발견이 돼요. 그 세균이. 병변 피부,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망가진 피부에서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균이 70%가 발견이 되고 이제 피부 장벽이 망가지지 않고 피부에 이제 그 문제가 좀 미미한 그런 그룹에서 39% 발견됩니다. 근데 건강한 피부에서는 이 균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토피성 피부에 악화되면은 이 균이 더 잘 많이 증식을 한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균이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원인은 모르지만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거나 악화가 되면 이 균이 이제 많이 증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피부염 때문에 이 균이 증식하면 또 염증이 더 악화되고 이렇게. 그런데 이 균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이제 카델리시딘이라는 겁니다. 항균활성 펩타이드 카델리시딘. 앞에서 이제 제가 그 이름 앞에서 들어봤네. 뭐 이렇게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델리시딘은 비타민 D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네, 항균활성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카델리신이 억제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억제하려면은 비타민 D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타민 D 섭취가 아토피 피부염에 네, 미치는 영향 보면 네, 아토피성 피부 환자에게서는 이 카델리시딘이라는 이 물질이 감소돼 있다. 그래서 이 세균이 아우레이스균이 더 많이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카델리시딘을 증가시키면 이 균이 줄어들겠죠. 그럼 아토피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카델리시딘을 활성화시키는 게 비타민 D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타민 D 아토피 피부 환자에게 비타민 D를 투여했을 때 네, 어, 스코어 AD 점수, 피분수부도 염증 지수, 균 배양 검사 등을 측정해 보니까 다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이 연구들 보니까 하루에 이제 비타민 D 2000 IU를 섭취시킨 거고요. 연구 중 부작용 전혀 없었고요. 이 균의 군집이 46% 감소했고, 스코어 AD는 이게 아토피 증상 점수표인데 56%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카델리시딘이 생성이 되고 이 카델리시딘이 이 균을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균이 억제가 되면 네,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완화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근본적으로 아토피를 뭐 완전하게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을 알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비타민 D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암 관련 연구를 보면 비타민 D의 신호 경로, 항암 치료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타민 D가 세포 분화, 증식, 세포 자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관의 종양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암 조직에서는 비타민 D 분해 효소가 과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들이 비타민 D가 무서우니까 비타민 D를 없애는 효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수용체가 없는 쥐에서 결장 유방, 피부 등에서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이거 역학 연구, 그러니까 추적 조사죠. 어, 암 환자들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수치가 낮았다는 거죠.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 여러 암의 발생 위험과 사망률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어떻게 이제 항암 작용에 기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제 그 되게 복잡한데 비타민 D가 이제 그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를 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세포 주기를 정지시킨다. 암세포가 이제 분열하는 걸 정지시키고 혈관 생성 억제. 암세포들은 생기면은 영양소를 그 끌어들이기 위해서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기존 혈관에 연결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이걸 혈관 신생이라고 해요. 이게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약물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량으로 간헐적으로 비타민 D 투여를 했을 때 항암 작용 극대화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도 이제 어느 정도 네, 우리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암 예방 및 치료 후보 물질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비타민 D 유조체, 그다음에 효소 억제제 병용 전략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능성을 지금 비타민 D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무조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암을 예방하는 혹은 치료하는 전략으로서 비타민 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 그 일상생활에 또 질병을 예방하는 데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뭐 당뇨, 뭐 비만, 면역,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역할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암이나 파킨슨, 치매, 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폐질환, 또 뭐 두뇌 건강,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수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검증이 되고 있다. 비타민 D의 어떤 효과, 기능성들이 검증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더욱더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만 보더라도 비타민 D의 어떤 중요성과 효과를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비타민 D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음식을 드실 때 뭐 비타민 D가 좀 풍부하다고 하는 음식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음, 이렇게 햇볕도 좀 많이 쬐시고 그다음에 뼈를 자극하는 그런 운동도 좀 하시고 유산소 운동 뭐 다 좋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또 잘 유지가 되려면 수면을 잘 취하셔야 돼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만 이제 비타민 D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보충제를 꼭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흡수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약간 또 길어졌네요. 네, 비타민 D가 왜 중요할까? 그다음에 비타민 D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비타민 D가 특히 중요한 이유. 그다음에 Q&A로 알아보는 비타민 D의 오해와 진실, 뭐, 그다음에 비타민 D의 가능성, 기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 시너지 영양소, 비타민 K와의 그런 어떤 궁합, 뭐 이런 부분들, 뼈 건강과 심혈관계 건강, 혈관 석회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오스테오칼신, 또의 그 비타민 K가 이제 하는 역할들, 근육에 필요한 그런 오메가3 지방산과의 그런 어떤 또 조화, 만성 염증도 억제하는 게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이제 함께 염증을 억제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 이제 만성 염증이 다 만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비타민 D의 섭취 필요성을 네,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잠재적 가능성으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뭐 심혈관계 건강, 두뇌 건강, 자가 면역 질환, 뭐 지방간, 아토피, 암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비타민 D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고 그 저도 뭐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데 그럼 저는 많은 우리 리더분들께서 저는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영양소 꼭 섭취해야 되냐? 음. 굉장히 중요하죠. 비타민 D는 항상 포함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그 내용을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을 채팅, 들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가지고. 천, 네,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에게 비타민 D와 K2를 권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실 때에는 비타민 D와 K2는 권유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혈관의 석회화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심혈관계 관련해서도 비타민 D가 여러 가지 혈중 지지라든가 혈압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심혈관계 그런 건강 효과가 있고 비타민 K2도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고 네,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네,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섭취하시는 분도 D나 K2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 약이나 고지혈증을 섭취하시는 분, 복용하시는 그 약을 복용하시는 분에게 약간 주의가 필요한 건강 영양소는 뭐냐면 오메가3 지방산과 네, 그런 GLA나 이런 지방산유는 어,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오메가3 지방산유는 혈액을, GLA도 마찬가지로 혈액을 묽게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혈액을 묽게 하잖아요. 근데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섭취하고 있는데 혈액을 묽게 하는 영양소를 또 섭취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가능성이냐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지혈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지혈이 안 된다는 뭐예요? 혈관이 터지면 지혈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서 지혈이 잘 안 되는 건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뇌에서 만약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지혈이 빨리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뇌 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을 드실 때에는 오메가3나 GLA나 뭐 이런 그 계통의 지방산유의 건강기능식품 드실 때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근데 상의를 하시면 못 먹게 할 겁니다, 아마. 네. 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제 동생분이 루푸스인데 피 검사에서 비타민 D 과다로 나온다고 한다는 거죠. 이거 이제 뭐냐면 그 루푸스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전신 홍반성 낭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루푸스는 이 전신에 이제 그 반점 같은 게 홍반 같은 게 막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염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까 이제 비타민 D가 과다로 나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아까 비타민 D가 있으면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거나 개선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는 비타민 D가 이 결과로만 보면 비타민 D가 굉장히 혈액 중에 많은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라고 생각이 되냐면 비타민 D 대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계속 대사가 되면 보충을 안 하더라도 혈중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타민 D가 쓰인다. 그 혈중에 존재한다는 건 아직 그 막 쓰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비타민 D가 혈중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비타민 D가 쓰이면 혈중 농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분은 루푸스가 있으면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다. 네,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 D의 대사를 먼저 잘 되게끔 바꿔주는 그러한 어떤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제 생각에 아까 비타민 D가 잘 활용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약간 체지방률이 높다거나 음, 아까 그 논문에서 제가 논문 그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의 논문 그 자가면역 질환 억제 효과라는 그 논문 기억나시죠? 거기서 말씀 안 드렸던 게 뭐냐면 이 비타민 D나 오메가3 지방산의 그 면역 질환 예방 효과는 BMI가 높으면 확 떨어집니다.
그 BMI,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높아지면요, 비타민 D나 오메가3 지방산의 자가 면역 질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같이 나와 있는데 그걸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체지방률이 높으면 이러한 비타민 D가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지금 이렇게 잘 대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사를 원활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그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를 좀 보충을 하셔가지고 보충을 하고 그다음 생활 습관이나 뭐 생활 방식 양식도 바꿔야 되겠죠. 운동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대사가 좀 원활해졌을 때에는 비타민 D의 수치가 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루푸스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루푸스 자체가 또 거꾸로 비타민 D의 대사를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비타민 D와 자가 면역 질환 간의 상호 관계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그렇다, 그럴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생도 비타민 D의 함량은 성인으로 바뀌었어, 성인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에 그 지금 성인 권장량이 1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의 성장기 어린이들의 권장량이 10년 전, 10년, 15년쯤 전인가? 2010년 초반인데 그때 5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어린이 시기, 청소년 시기 5 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이 5 마이크로그램을 안 되겠다. 그래서 10 마이크로 늘려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도 성인과 비타민 D의 권장량은 똑같다. 왜? 성인보다 더 필요하거든. 어린이 청소년들은 지금 성장하잖아요. 뼈가 커야 되잖아요. 뼈가 커야지 키도 크잖아요. 뼈가 튼튼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과 똑같은 양을 섭취해도 안전하다. 네, 그만큼 권장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도 여드름도 이제 자가 면역 계통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D도 이제 이 면역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장 누수 증후군 때문에 여드름은 생긴다고 봐요. 장 누수 리키거트 신드롬. 새는 장 증후군, 장 누수 증후군. 장에 누수 증후군이 생기면 독성 물질들이 다 장을 그냥 침투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독성을 유발시키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 여드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 누수 증후군, 그러니까 리키거 신드롬, 새는 장 증후군이라 하죠. 이런 것들이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권장하죠. 프로바이오틱스 아까 제가 면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가 면역 질환의 보조적 치료 요법으로 GLA나 프로바이오틱스나 비타민 D가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 D는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라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섭취하는 건 충분하다. 근데 장에 염증이 있어서 수분이,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거나 위를 절제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타민 D가 흡수될 경로가 없잖아요. 섭취해도 장에 염증이 있으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그때는 주사를 맞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사를 맞는 게 이게 그렇게 막 꼭 필요하고 급한 분들은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맞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굳이 필요 없는데 내가 건강기능식품 경구 섭취해도, 입으로 섭취해도 되는데 굳이 맞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주사는 부작용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을 주사를 하는 거냐면, 보통 한 몇만 IU를 주사를 하는 거예요. 몇만 아이를 주사를 해가지고 이 주사 원리가 뭐냐면 몇만 아이를 주사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가서 갇혀 있는 거예요. 비타민 D가. 그러다가 많으니까 우리 몸의 체내에서 이제 바로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 체내에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지용성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나와가지고 쓰는 거라서 1년에 뭐 한 몇 번, 수회 정도 맞게 되는 건데 아니면 뭐 1년에 2번 정도만 맞아도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 체내 저장 시스템이 망가지면 비타민 D가 확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주사는 부작용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섭취할 수 있으면 섭취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을까요? 네, 네네. 여기까지 부탁. 네네. 네, 그러면 오늘 강의해주신 우리 하시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로 제가 프로모션 정보 제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부터 비타민 D 그리고 K2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설문 부탁드리면서 우리 하승민 부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설문에 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리더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팅을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오늘 행복한 저녁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